안녕하세요. 음악 읽어주는 부부 작곡가 이용범, 첼리스트 황규빈입니다. 오늘 저희는 작곡가 라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할 거죠? 라벨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근데 작곡 콩쿠르에 5번이나 낙방을 했었다고 해요.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라벨은 어떤 작곡가이죠? 라벨은 우리가 인상주의 작곡가로 알고 있죠. 조금 더 보면은 신고전주의, 문학에서의 상징주의와도 궤를 같이 했던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벨리우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시벨리우스 작곡가는 1865년생이잖아요. 근데 라벨은 75년생이면 10년 그냥 더 늦게 태어난 건데 왜 시벨리우스는 낭만주의 작곡가고 라벨은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벨리우스는 낭만주의 음악적 어법을 그대로 잘 따라서 가면서 민족, 핀란드의 정서,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담아낸 반면에 라벨은 인상주의 어법이라고 불리우는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음악적 스타일을 만들어 나왔던 그런 작곡가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인상주의 작곡가다, 신고전주의 작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라벨이 5번이나 참가했었다는 그 콩쿠르는 어떤 콩쿠르인 거예요? 라벨이 파리음악원 재학 중이던 20대 초중반에 도전했던 콩쿠르는 바로 로마 대상이라고 불리는 콩쿠르인데 파리음악원의 작곡가 학생들이 이제 매년 지원해서 그 중에서 예선 본선을 지나 1등, 2등, 3등을 가려내는 그런 콩쿠르였죠. 콩쿠르이 열리는 시기에는 친구도 다 경쟁 상대가 돼버리는 굉장히 흉흉한 분위기 메이커 로마 대상. 우리가 역대 수상자를 보면은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라벨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대상 수상자 드뷔시, 베를리오즈, 마스네 같은 어마어마한 작곡가들이 수상자로 있었고 로마 대상 자체는 로마에 있는 프랑스 학술원에 연구를 보내주는 어떤 장학 제도로서의 그런 콩쿠르였죠. 근데 그런 혜택을 차치하고서라도 드뷔시, 마스네, 베를리오즈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콩쿠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들었던 거죠. 라벨이 이제 20대에서 30세가 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콩쿠르 도전한 거예요. 첫 번째로 도전했을 때는 예선 탈락을 광탈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도전을 했을 때는 본선까지 쭉 올라갔죠. 파이널리스트 결승 무대에서 경합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결과는 안타깝게도 1, 2, 3등도 아닌 그 밑에 있는 명예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3번, 4번을 도전했는데도 떨어지고 되게 희한하게도 30살이 됐을 때 라벨이 갑자기 또다시 로마 대상 콩쿠르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예선 탈락. 어떻게 된 사연이죠? 그게 이제 그 당시 30세 때 5번째 로마 대상을 도전할 때 작곡가 라벨이 썼던 작품 중에는 모래희롱 그리고 현악사중주 지금 뭐 너무 유명하죠. 그쵸, 고정 레파토리죠 연주자들한테. 근데 이제 이미 그 곡들이 출판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 밖의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곡들이었죠. 근데 심사위원들은 예선을 탈락시킨 이유로 무례희롱과 현악사중주를 작곡한 라벨은 우리가 예선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게 탈락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무례희롱과 현악사중주와 같은 라벨의 작품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라벨의 음악이 없었던 시대예요. 시벨리우스, 프랑스에서는 생상과 같은 작곡가 포레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고 이제 드뷔시 라벨로 대표되는 그 인상주의 음악은 이제 막 써지고 알려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새로운 어법이었다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심사위원들이 고전, 그 전통을 중시하고 좀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진보라고 여겨지는 라벨의 음악들은 약간은 이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됐던 거예요. 그럼 악기 쪽에서 콩쿨은 어떤 의미죠? 그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단 세계적인 국제 콩쿨도 정말 많고 그런 콩쿨에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입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국제 무대에서 솔리스트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등용문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아쉬워요. 음악가들이 라벨 같은 작곡가도 작곡 콩쿨에서 5번이나 한 번 우승 못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5번이나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작곡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악기는 너무 눈에 보이죠. 같이 똑같은 곡을 1번부터 이제 연주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명백히 악기를 다루는 실력 그리고 음악을 악기로 표현하는 그런 게 너무 눈에 다 보이긴 해요. 근데 콩쿠르를 처음 발판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솔리스트로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력 연주자로서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연주를 더 즐기고 그게 더 적성에 맞는가 아니면 지휘자 밑에서 화려한 오케스트라 음악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가 아니면 현대음악도 있죠 요즘은. 그쵸. 현대음악 연주자로 사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적성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라벨로 다시 돌아오면은 라벨이 5번이나 로마 대상 그 콩쿨에 떨어졌지만 라벨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뭐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사의 존재가 됐죠. 불사의 작곡가가 됐죠.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라벨을 평가하자면 콩쿠르를 붙을 때까지 5번이나 도전했다는 거는 그 끈기와 오기? 이 사람의 캐릭터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진짜 그 집 이념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곡을 탄생을 안 시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한 콩쿠르를 5번 도전을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5번 도전하는 게 상상을, 그러니까 내 일이다 네.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면 가능하지가 않아. 그 한 번 떨어질 때 이 낙담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낙담하죠. 굉장히 2번 도전하는 것도 진짜 힘든데. 차라리 다른 거라지. 다른 콩쿨.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늘에서 영감이 내려와서 그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고군분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악착같이 그런 곡들을 써내려 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아름답게 듣는 그 곡들을.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라벨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고요. 끝으로 라벨의 무레이롱, 콩쿨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영원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음악 무레이롱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